자, 다시 보조자료 나상을 볼 겁니다. 나상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는 작품의 두 번째 지문. 그래서 그 녀석의 제일 마지막, 쉽게 말해서 국어 대가리 바로 앞에까지 찾아가세요. 그러면 22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요거를 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스토리 보고 중심 인물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갈까요? 자, 이 작품은 일단은 저기 보시면 배경 이야기에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어디로 되어 있어? 6.25 전쟁. 오케이? 전후소설이라고 쌤 써놨죠, 앞에? 전후소설은 무슨 뜻이야? 전쟁 시기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 전후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이후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전후소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경향 정도를 기억하면 돼. 첫 번째로는 어떤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과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쪽,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참고로 이 작품은 그 상처 자체에 좀 뭐가 비극적인 성격 그런 것들을 좀 중심에 두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시점이 좀 독특하지. 선생님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이 작품을 정보를 보자고 한 거거든. 참고로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야. 액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 외화가 있고 그 안에, 아이고 나는 뭐 이상한 글자를 쓰고 다녔어. 자꾸 입구자를 쓰려고 그래. 오케이, 내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외화 같은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지만 내화에서는 전지적으로 넘어간다. 일관 전지. 그래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구분해서 보는 눈을 좀 길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 외부와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품의 전개 방향이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요거 잠깐만 볼게. 내가 있어. 근데 이 내가 철이라는 인물로부터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자, 1인칭 관찰자라며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철이로부터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내부 이야기를 보시면 형이 나오고 형의 동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전쟁 체험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참고로 마지막에 다시 이 안쪽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 제 결말 부분 봐봐. 나는 철로부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동생이 바로 자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오케이? 자기 얘기했던 거야, 철이가. 그러면서 철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한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지요. 됐나요? 이 작품은 철이가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독백하고 있고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지만 그 얘기는 실은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내화가 중요한 건데요. 내화는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수룩한 형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동생이 포로 이송 과정에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된다. 뭐냐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요. 형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적으로 좀 모자라는 편이야. 오케이? 그렇지만 순박한 인물로. 그리고 그런 형을 둔 동생의 입장에서 그런 형이 약간 부끄러워요. 그렇지? 이쪽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영악한 친구고 형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뭐가 되어버렸어요? 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북으로 이송되는 중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어쨌든 포로를 이송시키는 과정이니까 사람들이 뭐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어쨌든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그런 상태인데, 이 형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바보짓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바보짓을 뭐랄까 좀 안타깝게 여기는 북한구 간부가 한 명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아유 저 모자란 거, 야 하나 더 먹어. 그래서 자꾸 하나를 더 챙겨줬어. 근데 그 하나를 더 챙겨주면 얘는 그걸 어떻게든 지키고 있다가 꼭 동생한테 하나 그걸 줘. 동생을 지키고 하는 형의 순박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형 왜 저래? 좀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 이해하게 되는 순간 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형이 다쳤어. 다쳤는데 계속 행군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계속 걸어가야 돼. 다친 다리를 끌고 가니까 계속 상처가 곪고 염증이 생기고 그랬겠지. 그래서 점점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형이 이런 말을 해. 야, 그러니까 원래는 바보 형이었다니까?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모른 척 해야
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가서 또 돌아다녀.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 절정 장면, 형이 주저앉아요. 다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북한군 병사는 아이 그러게 진작 죽어버리지 왜 여기까지 따라와 하면서 총을 쏴버려요. 죽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형 하고 쫓아가면 같이 죽여버릴 거 아니야. 짜증나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즉 뭐예요? 포로가 호송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만큼 뭐랄까 무시당할 수 있는가? 그치? 인간의 어떤 본연의 어떤 속성을 끝까지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간 본연의 그래 이렇게 말하자. 본연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좀 말렸네요. 인간의 어떤 그런적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작품의 중심인물로 형과 동생 이야기만 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핵심 얘기를 벌써 말로 다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그토록 짓밟혔던 즉 군인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면 사람들이 약간 뭔가 미쳐버리나 봐요. 그죠? 지금 미얀마 상태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였죠. 군인이라는 존재들은 미약한 존재 앞에 서면 왠지 그 힘을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많은 민간인을 짓밟잖아요. 그러니까 짓밟히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에 어떤 존재가 희생당했어?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철없어 보이는 너무나 순박한 형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나상이라는 게 제목이잖아. 제목이 나상이에요. 나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나치할 때 그 나예요. 전라의 그 몸을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전라라고 하잖아. 그치? 오케이? 욕 아니에요. 전라. 유마 잘 시키고요. 전라라고 하는 그 나상이니까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럼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근원적 욕망이나 근원적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할까? 거대한 폭력 앞에 놓인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상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상의 존재가 되는 건 누구라고요? 철이의 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보자. 자, 앞부분을 주고 우리가 살짝 담겨있네. 그쵸? 봅시다. 나는 철에게 어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둔감하고 좀 모자란 형과 그런 형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동생이 국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북쪽으로 끌려가는 길에 만나게 됐던 상태. 자, 계속. 이튿날 저녁도 형은 꼭꼭 그 경비병에서 밥 한 덩이를 얻어넣었다. 자, 형이 한 경비병으로부터 밥 한 덩이를 꼭 얻어와. 자,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게 여겨야죠. 왜냐면 어떤 소재가 하나 등장한 거니까요. 그죠? 새로 얻은 밥 한 덩이가 주먹밥이니까.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디룩디룩한 게 꽤 익살꾸러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성미가 급한 데가 있었어. 그래서 걸핏하면 야, 너 여기 언제 알아? 이게 네 집이야? 하면서 형을 자꾸 후려쳐. 왜냐면 약간 괴팍한 성격인 거지. 형이 약간 바보 같으니까 놀려먹으면 재밌거든. 피드백이 좋거든. 그래서 자꾸 놀려. 근데 놀리고 나면 형이 막 엉엉 울잖아? 그러고 나면 너털 웃으면서 또 재밌어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녁에 야, 나 지금 때린 값이야. 너 어머니 노릇 좀 해. 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의 어머니 노릇을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약간 사이코적 이런 거지. 네 어머니처럼 내가 너를 보살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값이라고 밥 한 덩이를 꼭 더 얻어주는 거야. 됐어요? 형은 그것을 점퍼 포켓에 넣어두었다가 밤이 깊어서 모두 잠들 무렵이면 동생과 반씩 갈라먹고 거의 매일 이랬어. 이 밥 한 덩이는 누구랑 같이 먹는 거야? 동생과 나누어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매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즉, 이 밥 한 덩이는 뭘 상징한다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
만약에 얘가 진짜로 순박하기만 하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었다면 자기가 먹겠지. 우와 밥 있다 하면서 먹겠지. 안 먹잖아요. 그죠? 차츰 동생도 밤이 어지간하면 형이 얻은 밥 한 덩이 그 한 덩이 너무 배고플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먹는 게 밥 한 덩이잖아. 그렇지? 그거 기다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밥을 못 얻은 저녁엔 형은 또 흑흑하면서 흐느껴 우는 겁니다. 밥 한 덩이를 얻어왔을 때가 있고 얻어오지 못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울음을 울어요. 왜 울어? 근데 그 울음을 울는 이유가 울면서 동생에게 넌 내가 혼자 먹는 먹는 줄 알고 이렇게 화나서 뾰루통이 있나? 이렇게 못 얻을 때도 있지. 매일 저녁에 어떻게 얻어? 사람의 일이 한도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 동생은 역시 대답이 없었어. 뭐예요? 아직까지 형에 대한 거리를 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형은 그러면 더욱 서늘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뭐예요? 아직도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 동생에 대해서 뭔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지금 얘는 밥 한 덩이를 더 먹어서 행복해서 웃고 행복하지 않아서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다 이튿날 저녁이 되면 형은 더욱 신명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에게 내밀어 버려요. 자, 너 다 묵어. 그러면 동생은 반을 딱 갈라서 주려고 하지? 그러면 형은 화를 내, 성을 내면서 야, 나는 때때로 아침에도 얻어먹잖니?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형 혼자 먹는 거야? 너 안 주려고 안 주려는 게 아니고 다른 새끼들 눈이 있어놔서 이렇게 반까지 기다리려면 또 하루 종일 주머니 넣다 보니까 손으로 주먹을 놔가지고 시커매지고 먹을 수도 없게 되고 또 사실 견딜 수가 있겠니? 내 주머니에 먹을 게 있는데 정말 먹고 싶으면 나도 미쳐버리겠거든. 그러니까 확 그냥 먹어버리고 그렇지? 제대로 된 걸 너랑 나누는 거야 하면서 동생도 형의 고집을 안더라. 그래서 혼자 다 먹었어요. 오케이? 형은 벌쭉벌쭉 웃으면서 형은 이제 근데 반대로 웃음을 질 때도 있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동생에게 주먹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형은 되게 천진난만하게 울어야 될 때는 웃고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있죠. 그리고 그 웃음과 울음의 포인트는 뭐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게 핵심인 거죠. 즉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대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동생 손에 있는 밥덩이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야, 좀 퍼뜩퍼뜩 먹어. 오무작오무작 먹지 마. 야, 어때? 오늘 건 쌀알이 좀 많아?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그죠? 그러니까 형도 지금 실은 먹고 싶지. 하루에 그 주먹밥 하나로 어떻게 사람이 버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주는 거야. 기꺼운 마음으로. 좋아요. 그러면 어느 날 밤에는 이렇게 동생이 한 덩이를 다 먹어치웠는데 형은 갑자기 또 울음을 울어요. 이 울음은 또 뭐지?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에 울음이 있었어? 울음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 왜 우는 거지? 그랬더니 점점점을 했잖아. 그치? 뭐예요? 아니 동생은 형이 왜 우는 건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동생은 여전히 아는 말이 없었고 형은 허벅다리를 마구 꼬집어 뜨고 있어요. 울음을 우는 형은 플러스 허벅다리 꼬집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 요거는 우리가 이 형의 마음을 유추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이 형은 도대체 왜 즐거운 마음으로 동생을 줘놓고는 울고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형이니까 동생을 배려하다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꼬집는 거야? 나도 먹고 싶잖아. 오늘은 꼬들밥이 좀 됐나? 그치? 저거 조금 한 입만 안녕 씹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또 동생한테 다시 내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치? 그러니까 꼬집는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동생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눈치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너무나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어. 그래서 슬픈 거야. 하지만 울음이 울어도 동생 걸 뺏지 않아. 꼬집으면서 참아. 왜? 내 동생이잖아. 근데 왜 동생의 허벅다리를 꼬집어요? 아니 동생이 허벅다리 꼬집는 게 아니고 동생의 그러니까 야, 내 마음 좀 알아줘. 왜 내가 꼭 말로 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꼬집는 게 엿먹어라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얼마나 순박하고 약간 그냥 너무 순수한 존재인 거야. 오케이, 알겠지?
동생을 챙겨준다고 챙겨줬지만 내 본능은 먹고 싶은 본능.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나의 마음을 얘가 알아주고 나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동생은 차갑게 먹기만 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짜증난 거야.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짜증 부리는 거야. 근데 그 짜증이 열받음이 아니고 뭔가 좀 날 좀 봐줘, 날 좀 사랑해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됐죠? 자, 아무튼 형 동생을 뭐랄까 그만큼 뭐하다? 순수하다, 순박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이속 꼬집어봤자 얼마나 죽어봐 하면 이렇게 꼬집는 게 아니잖아. 그치? 허벅다리 안쪽 꼬집으면 죽어 이 사람. 진짜 미친듯이 아프죠? 자,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동생은 형 앞에 지난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연함은 뭘까요? 오만한 거야. 형은 좀 모자란 사람이야. 나랑 급이 좀 다르고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 못해 이제. 오케이? 또 형이 남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좀 어처구니 없었지만 이런 형의 까닭으로 해서 오히려 형이 좀 더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야. 뭐예요? 지금 이 부분 동생이 드디어 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쳐놓으시고요.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형이 드디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 해죽하게 두 팔을 들어올리는 그 싱거운 뒷모습이 어울리는 형의 모습이긴 하다 생각하면서 이런 꾸락소리로 형과 만나신데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이런 형일수록 오히려 형다운 것이 어처구니 없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었어.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나 뭐랄까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즐거움. 그치? 너무 단순하잖아. 밥이야. 좋아. 기뻐. 무서워. 그쵸? 지금 참으로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야. 코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얘는 밥을 보면 웃어. 자기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면서 울어. 너무나 순수한 모습이지. 자, 그러면서 종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단념해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마음 밑바닥에 철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그 마음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하면서 뭐예요? 형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형을 이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기까지 한 거야. 저게 바로 형의 삶이다 하면서 벅차게 서러워지고 지난날 형에 대한 스스로가 후회되고 더불어 엉뚱한 향수 같은 것이 즐거움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때 형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 형은 얼마나 순박한 사람이었던가. 지금 이런 형에게서 의지 논리로서 얻어진 신념 같은 것이 멀리 미치지 못할 어떤 위험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거야. 오히려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위험이 느껴지기 시작해. 저런 삶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그런 삶이로구나. 난 형이 좋아졌어.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지문이 끝났는데 이 장면은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다시 보조자료 꺼내주세요. 자, 보조자료 꺼내서 지금 나상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 그러니까 나상이라고 써져 있는 그 페이지에서 289페이지 부분 보세요. 자, 차장님 그 부분 보시면 끝에서 한 10줄 정도 올라오세요. 그날 밤 바깥엔 한방눈이 내렸다라는 거 보이시지? 거기부터 읽기 시작할게. 이거 마지막 중요한 장면이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자, 참고로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중에 화장실 가서 읽으세요. 선생님이 이거 화장실에서 읽으라고 얘기했었죠. 자, 꼭 다 읽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읽는 부분이야 여기는. 형은 이 앞에서 다리 상태가 점점 악화돼서 계속 절름절름거려. 처음에는 살짝 저는 정도였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심지어 자기 주먹밥도 동생한테 주잖아. 그치? 물론 더 추가로 얻은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느낀 거야.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낀 거야. 이랬지? 그런 상태에 심지어 뭐까지 내려? 한방눈까지 내려. 그래서 이 눈이라는 소재가 뭐가 되는 거야? 비극적 분위기가 되는 거겠지. 알아두시고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무슨 일이 있지, 그지? 여느 때 잡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도 말고 모르는 채만 해. 형의 부탁이야. 동생은 부럭한 소리로 야하 눈 내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야하 눈 내린다라는 말이 원래 형이 하는 말이야. 형은 봐봐. 포로송환 장면에서 행군에서 올라가는데 눈 내리면 미치는 거잖아. 맨발일 거 아니야 거의. 근데 눈이 내리면 다 슬퍼야 되는데 형은 눈이야 하면서 좋아했었어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이라니까. 근데 그 대사를 지금 동생이 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예요?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형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뜻이겠지. 됐어?
되게 슬픈 멘트야.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점점점 거꾸로 됐지 지금. 뭐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저기 뭐야 점점점 하는 게 원래 이 둘의 모습이었단 말이야. 근데 형이 성숙한 소리를 하고 동생이 점점점을 형이 성숙한 소리를 하고 점점점을 하고 있지. 그러나 형은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으려고 형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은 무슨 대관령 할 때 그 영이에요. 영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을 엄청 탔겠죠?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쿡 찔렀어. 왜 찔른 거야? 내가 말한 걸 지키라고.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이렇게 떠난 거야. 되게 삭막하지 않냐? 이렇게 형은 죽은 거야. 죽여버린 거야 그냥.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버뜩대길. 인간성 상실 상태죠? 그쵸? 오케이. 그런 전쟁의 어떤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형은 온몸으로 순수성에 대해서 보여준 거야. 그런 내용이 이 작품의 내용이었고, 이렇게 해서 내화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동생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죠. 자, 참고로 이 작품의 어떤 시작하는 부분, 또 그 뒤에 보시면 선생님 보조를 하나 더 실어놨지. 외화 부분도 꼭 참고하시라고 실어놨습니다. 이해했죠? 외화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그래 조금만 더 읽자. 자, 그 나상을 쭉 넘기면서 보면 자꾸 추가해서 미안해요. 두 번째 나상 자료에서 221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었을 거야. 중간에 딱 점성이 쳐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어디까지 읽었더라? 며칠을 더 살겠다고 버뜩대길 이 부분이었지?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이어져 있지? 철의 이야기란 대강 이러했다. 자, 저기부터 누구 얘기야? 내 얘기야. 1인칭 관찰자인 나입니다. 됐죠? 다시 외로 돌아왔어요. 여름 날씨란 분도 심하다 하면서 이런저런 정적이 있었고 넘어가. 자, 밑에 있는 대사 부분으로 바로 갈게.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이라는 사람의 그 모자람이라든가 혹은 둔감이라는 것을, 결국 형의 그 둔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한 의례적인 몸짓이라든가 상냥스러움, 소위 상대편의 눈치껏 적응하고 또는 냉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결핍,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바보스럽다, 순박하다, 천진난만하다 이런 것들이 형의 모습인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바보잖아. 그치?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 표준에 의해서 생활을 다뤄나가는 마음의 긴장을 늘 잃지 않고 있었고, 결국 그 일정한 표준의 울타리 속에서 민감하다든가 우아하다든가 교양이라든가 앞날이 촉망되는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 모든 본연의 순수함을 숨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됐나? 역시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런 표준에 의해서 큰아들을 단념했었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포로로 잡힌 그들 형제 중에서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겠느냐? 형이냐? 동생이냐? 오케이? 그 둔감이란 뜻부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즉,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현대, 그러니까 외화로 넘어오면서 어떤 얘기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야? 인간의 삶에 있어서 획일화된 것이 갖추어주는 어떤 본성을 무시해버리는 획일화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중요한 장면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연결되면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국어대가리 이어갈게요. 국어대가리까지 이어가고, 참고로 국어대가리는 또 희곡 작품인데 요즘 이게 교과서에 실린 지는 얼마 안 된 편이야. 근데 중요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편이기도 하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작품부터 이어갈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불맛 교재 좀 챙겨오시고 하나 더 육모 성적표 좀 들고 와죠. 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살펴서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